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남회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머리 많이 아팠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게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머릿속에. 세계. 네. 이제 암석하고 광물부터 이야기 드리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집합관계입니다. 아, 광물하고 암석이 다른 다릅니다. 느낌이구나. 예. 지구과학에서 지금 큰 트렌드는 뭐냐면 생물하고 광물의 공진합니다. 코이볼루션. 그 한반도 전체에서 큰 산맥이 생기는 지질 변동은 대략 한 3번. 내륙끼리 충돌하면 산맥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조산운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네. 사람인데 네.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북한산하고 인연이 좀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또 이번에 또 강의를 듣고 네. 그냥 똑같은 평생은 보호하온 어떤 북한산인데 북한산인데? 달라. 이 배군대가 그 배군대가 아니야. 어.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성, 만담의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등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렇게 장불재 입구부터 쭉 가서 입석대, 서석대 찍고 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쳤던 서석대가 저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건 무슨 암석일까? 이런 생각을 태어나서 박사님 덕분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무등산 저도 한 5, 6년 전에 꼭 이렇게 등산했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무등산은 대략 400m까지는 그 안산암으로 돼 있어요. 아, 바로 나오는구나. 400m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입석대까지는 주로 안산암에서 석영 안산암. 안산하면 이제 그 안산 지역의 돌이 아니고요. 아니고. 안데스산맥 쪽 돌이다. 맞죠, 선생님? 네, 안데스산 그 섭입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생대 후반에 우리 한반도 남쪽에는 아주 엄청난 화산 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럼 무등산도 원래 화산 폭발로? 그렇죠. 아. 화산이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몰랐어요. 도움으로 이렇게 분출된 상태로 이렇게 굳어진 거죠. 우리는 화산하면 백두산하고 네, 그냥 한라산 두 개밖에 정도만 모르는데.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하면 그게 이제 빗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럼 겨울 되면 빗물이 얼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면 뚜뚜뚜. 부피가 10% 늘잖아요. 뚜뚜뚜. 그래서 이렇게 되고 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저 물이 녹고 정발하고 또 물이 들어가서 또 부피가 팽창하죠. 아, 그래서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전리가 된 겁니다. 그 주상절리를 빗물이 만든 거예요. 빗물이 들어서 얼어갖고 이렇게. 그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그 네. 입석대 가기 전에 보면 요 평지에 억새풀 많이 나온 그런 데 맞아요. 있죠. 거기 진짜 예뻐요. 그런 형태가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일제시대 때부터 그걸 이름 뭐라 하냐면 고위평탄면이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기억나지? 기억나죠? 저 우리나라 기억 안 나는데? 공부 좀 해. 고등학교 때 기본이야. 공부 안 한 게. 고위 평탄면. 위도가 높은데 평탄하면. 오. 아, 진짜. 고위평탄면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관령입니다. 그죠, 그죠. 대관령. 고랭지 배추. 그렇죠. 그건 알죠. 그게 고위 위도가 저 높이가 높은 데서 평탄면이니까 그 밭을 이루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그게 뭐냐 큰 이제 얼음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있다 보면 녹으면 그 밑에 암석이 풍화가 되고 이러면 약간 평탄한 지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녹았다, 그 얼다, 요게 모든 지형을 만드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불국사 변동, 대보 조산운동, 송림 조산운동 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무등산은 바로 지금 대보 조산운동 요 끝자락으로 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8,700만 년에서 8,500만 년 사이에 200만 년 동안에 한 3번, 4번 마그마가 엄청 분출된 거예요. 무등산에서. 그러니까 불국사 조산운동보다 더 오래됐네요. 불국사 조산운동이 9,000만 순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생대 말에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하산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집중적으로 씻는. 그렇죠. 그럼 하산하면 엄청난 하산재가 생기겠죠. 네. 그 하산재가 은근히 연결된 걸 응해함이라 그래요. 응결응해함 지대가 하순 운주사입니다. 얘가 갑자기 그걸 싹 가네.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면 그 하순 운주사가 그 지역이 저도 이제 그때 답사를 다 했는데 또 예. 특이하죠, 그렇죠? 예. 그거에 그 천불천탑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판상으로 이렇게 뜯겨집니다. 맞아요. 거기서 바로 일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응결응해함이기 때문에 여기 한 판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들이 이렇게 판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죠. 새긴다. 원래 세우려다가 세울 수 있죠. 세운 것도 있고 떨어지면. 못 세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응해함 중에서 응결응해함이기 때문에 그 천불천탑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주사 이제 천불천탑 하면 네. 고려 시대 때 민중 불교의 확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또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게요. 되게 의미심장하네. 그래서 중생대 이 화산 지형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중요하네요. 한반도는. 그러면은 교수님 산이 만들어질 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화산 활동 혹은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산운동 이렇게 뭔가 부딪혀서 생기는 그 안데스 산맥 같은 이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화산이거나 조산운동. 그 산이 생기는 거는 화산이 많은데 산맥이 생기는 거는 조산운동. 주로 조산운동해서 대륙과 대륙, 그다음에 섭입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맥이 생긴 거는 그런 현상보다도 그 신생대 들어와서 경동성 지결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판자대기로 보면 네. 이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동해 쪽이 높잖아요. 동고서적. 그렇죠. 동구서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중생대 한 1억 년 동안에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엄청나게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화산재가 엄청 쌓이겠죠. 네. 그렇죠. 호숫가나 강가에 네. 바다 밑에 그것들이 지금 경상남북도에 경상무천공을 만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생대 초기부터 해갖고는 이게 판상 비슷했는데 신생대 들어와서 이게 약간 마이오스 들어가고 이게 틸트가 됩니다. 기울어집니다. 예, 기울어지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면 동고 서조가 됐잖아요. 네. 그 빗물이 태백산맥 이렇게 내려오면 네. 서쪽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빗물에 의해서 깎여 나간 부분하고 안 깎여 나간 강과 강 사이에 산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 지형에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예,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산맥이 생기는 거는 고생부터 지금까지 3대 산맥이 있는데 첫 번째 네. 생긴 거는 지금 그린랜드 그다음에 미국 동부에서 생긴 그게 그 유명한 칼레도니아 조산운동입니다. 고생대 초기에서 시작된 칼레도니아 조산운동.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하고 네. 북미 대륙이 합친 거 유메리카란 대륙하고 초기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남쪽의 곤도와나 대륙. 그게 결합을 하는 과정. 그때 일어난 산맥이 바리스칸 조산운동. 세 번째 조산운동이 신생대 들어와서 히말라야 조산운동. 요걸 세계 3대 조산운동이라 그래요. 세계 중에 히말라야 조산운동. 그러니까요. 이해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산맥이 생기는 것도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생긴 산맥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거대한 대륙이 이동하면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 해양판이 더 그건 또 무거워요? 누가 다 계산을 하냐. 진짜 대단하다 진짜. 과학자들 아주 진짜 인간도 보통은 아니야. 존경스러워요. 그거는 요즘 중학생들 다 하는데. 예, 그래서 전 지구에 있는 바다 밑에는 대양 밑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무암입니다. 그다음 대륙은 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무암이 무겁습니다. 해양판이.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 만나면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쭉 들어가면 110km 정도 들어가면 요 끝단 부위가 110km쯤 되면 요 부위가 녹습니다. 녹슬어요? 멜팅. 녹는다. 아, 녹는다고요? 네, 네네. 멜팅이 돼요. 네. 소위 바위가 녹는 거죠. 네. 현무암이 녹으면 마그마가 돼요.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마그마의 기원입니다. 그 녹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주변은 전부 다 고체잖아요. 녹으니까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붕 또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오다가 지각 바로 밑에 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산 밑에도 엄청 고여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화산 그래서 막 터진다고. 마그마가. 그래서 아, 지구의 그 얇은 지층을 뚫고 분출하는 게 화산이죠. 저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이미 충분히 입증했어. 아니, 무등산이 화산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데 이게 막 폭발할 연료는 없나요? 아, 또 다시 현재 네, 아, 무서워요. 화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안 하고는 물론 화산 다 분출하는 거죠. 네. 분출하는 그 마그마가 올라서 용암, 라바가 돼가 흘러내리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제주도 산은 이 정도로 하면 휴지산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더 훨씬 높죠. 한라산은 그보다 좀 더 그렇고 일본산은 뾰족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 과정은 간단히 뭐냐면 그 마그마에 들어가 있는 SiO2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그마가 끈적끈적하면 빨리 못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마그마 가장 끈적끈적한 데가 일본 후지산에 생각하면 돼요. 그래 올라갔다가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엄청 높지. 죽처럼 확 흘러내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설사한 것처럼. 설사. 예. 비유가 그냥 소똥처럼, 화났네요. 소똥처럼. 그렇지 뭐냐면 이걸 뭐라 하냐면 홍수라 그래요. 현무암 홍수라 그래요. 어. 그래서 이 현무암 범람, 이걸 현무암 범람이 지구 역사상에서 지질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올 때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 네. 지금 서유럽만한 면적의 현무암이 범람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육지에서 대륙에서 현무암 범람하는 걸 트랩이라 그래요. 그걸 그 시베리안 트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생대 들어와서 6,500만 년 전에 네. 인도의 데칸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현무암이 그렇죠, 범람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데칸 트랩이라 그래요. 그 지금 인도의 아잔타 석굴 있잖아요. 네네. 그 조성한 그쪽이 바로 6,500만 년 전에 현무암이 범람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금 현무암 비슷하게 범람 비슷하게 조면하게 일어나는 게 개마고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현무암 범람이 왜 중요하냐면 시베리아 현무암이 범람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데칸 공원의 현무암 범람 곡지점으로 해갖고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현무암 범람은 조만한 하산보다도 어마어마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바다 밑에는 그보다 더합니다. 바다 밑에 가장 현무암 범람이 유명한 게 온통 자바 플래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것도 지금 파푸아누 누기니아 그쪽입니다. 그쪽 바다 밑에 200만 평방킬로미터 200만 평방킬로미터 같으면 우리 한반도가 20만이잖아요. 우리 한반도 10배 면적을 바다 밑에 현무암이 두께 30km로 현무암이 분출해갖고 이렇게 범람에 판상으로 이렇게 되지. 그걸 현무암 플래토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학 전체에서는 화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현무암 범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무암 범람이 되면 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변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일어날 중생대 때 이 현무암 범람이 한 5번 일어납니다. 네네. 바다 밑에서. 네. 자, 바다 밑에서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해양 전체 바다 속에 산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산소가 없어진다. 그렇죠. 해양의 바다에 산소가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규모로 이게 유기체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억 2천만 년에 그때 그 현상이 지구상의 석유 생산에 거의 한 반하고 링크돼 있다고 봅니다. 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다 미치는 대륙이든 현무암 범람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네, 대기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겠죠. 네네네. 그 대기 중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지금 신생대보다 대기 중 온도가 이산화탄소가 5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는 남극의 빙하가 깡그리 다 녹았습니다. 녹으면 남극까지 다 녹으면 해수가 거의 한 100m 이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생대 때는 전 지구 대륙의 전 지구 육지 면적의 30%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한반도도요? 한반도도 일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구 온난화가 뭐 대단하긴 한데 중생대에 비하면 게임이 다릅니다. 중생대는 아예 지구 전체에 빙하가 없었습니다. 어. 중생대 때는 메인 동물이 파충류잖아요. 공룡. 네네네. 어. 중생대 때 파충류들이 네. 꽤 많은 종이 다시 바다로 들어옵니다. 더워서. 더워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육지로 올라간 종들이 다시 다시 바다로 바다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 그걸 가장 트리거했는 가장 중요한 지질학 현상이 현무암 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판게야, 막 그래서 그 대륙 전체 이동설. 이야기가 그렇죠. 대륙 이동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거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야, 이건 더 어려운데요? 아, 뭐야 아니요.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칸부리 이야기는 배웠어. 자, 캄브리아긴 들어본 것 자, 같아요. 서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요게 지난 그 고생대 전체 3억 년 동안의 대륙 이동입니다. 요 그림을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내가 만드신 만든 거예요? 겁니다. 한 일주일 걸쳐서 만든 그림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면 고생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대륙 밑에 있는 곤도와나입니다. 제가 곤도와나라는 이름의 대륙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곤도와나가 분절돼 갖고 뭐가 나왔냐면 남미, 아프리카, 인도, 남극, 호주 5개 대륙이 생깁니다. 단위가 다르다. 예, 그러게요. 다리가 다르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보면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하고 네. 북미하고 두 개 결합한 거하고 이 곤도와나 이 두 개가 큰 덩어리가 고생대 말에 결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생대 초기에는 이 곤도와나가 이랬었고 요게 노르엔시아 대륙이고 요게 시베리아고 요게 카자흐스탄이고 요게 발티카라는 대륙입니다. 일단 그래서 야들이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는 대륙이 분열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야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요? 예. 그래서 이 곤도와나는 간단해요. 곤도와나는 이 5개가 모여져가 곤도와나 됐다가 5개가 분리되면 자 보세요. 분리되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쪼개지는 거. 처음에 먼저 요게 요게 2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프리카, 요게 남미. 네. 아,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그걸 맞잖아요. 맞춰지는 거군요. 서아프리카 그다음에- 쪽하고 이제 남아메리카 동쪽하고 맞잖아요. 그다음 요 밑에 3개 분리되면 남극, 호주, 인도. 자, 은비는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곤도와나가 분리돼 갖고 5개 대륙 금방 이해됐죠. 네. 근데 아시아 대륙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네. 아시아 대륙은 기본적으로 실루아 짓다 보면 잘 보세요. 이 곤도와나의 끝단 부위가 노스 차이나잖아요. 네. 바로 이제 우리나라 뿌리, 북한 그쪽의 뿌리가 이 노스 차이나하고 관계 있어요. 북중국지계.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 드디어 곤도와나에서 분리되죠. 사우스 차이나. 그다음 사우스 차이나 분리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여기 이제 분열한 다시 열어보면 어떻게 보면 노스 차이나 사우스 그러니까 북중국지계, 남중국지계, 인도 차이나. 세 개가 딱딱. 예,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인도 차이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요 있는 바다가 바로 테티스 바다입니다. 테티스 지중해 그 전에 그 바다. 그 전에 있는 바다. 그 테티스 해에
요거 쪼매는 대륙 세 개가 있어요. 요걸 네. 캔베리아 대륙이라고 해요. 쪼매는 소대륙입니다. 요 캔베리아가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 터키, 지금 투르키예,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티벳. 티벳까지 가요? 예. 조그마하지 요 세 가지 않은데. 그러게요. 쪼매는 덩어리들이 이제 요게 석탄기 때 요렇게 섬처럼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중국, 남중국, 인도 차이나 이쪽에 또 있죠. 이런 셋은 계속 같이 가요. 계속 같이 올라가고 아시아라는 대륙을 만듭니다. 아시아 대륙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뭐 이렇게 터키나 좀 껴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시기에 결합돼 갖고 아시아 대륙을 만듭니다. 근데 유럽 쪽은 이제 유럽도 맞아, 아시아하고 유럽은 결합을 어떻게 해갖고 유라시아가 됐잖아요. 네. 유럽하고 아시아를 결합하는 그 접착 부위가 뭐냐면 우랄산맥. 그렇죠. 그 우랄산맥입니다. 나 역사학자야. 이 정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오하는 게 이건 상식이에요. 금방 이해됐죠?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북중국, 남중국, 인도 차이나 네네. 그 다음에 시베리아, 네. 네네. 카자흐스탄. 네네. 이 그건 다섯- 이해됐어요. 이거 큰 5개 덩어리에다가 유럽은 어떻게 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킴메리아 3개 갖다 붙었죠. 네네네. 유럽은 더 복잡합니다. 유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 복잡해요? 아시아보다 더 복잡해요? 그렇죠. 유럽은 복잡한데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섬입니다. 쪼매는 섬들이었습니다. 언제? 애들이 그래서 쬐만쬐만 하잖아. 나라가 작죠. 쬐만한 것들이 이렇게 붙은 거구나. 맞아요. 유럽은 물론 밑바닥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그래. 이렇게 위에 올라갔고 섬처럼 된 거예요. 수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 신생대 후반 한 3천만 년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윤곽이 올라오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층 밑에 어마어마한 소금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짤스부르크 알죠? 그래 짤스란 말이 솔트란 저 말이잖아요. 지난달에 짤지부르크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소금 광산 엄청 유명해. 그 소금 많이 사와서 선물해 줬어요. 산 속에 소금 있더라고. 자, 진짜 그래요. 그게 그 빈 오스트리아 지쪽이잖아요. 그죠, 유럽 그죠. 한가운데잖아요. 유럽 한가운데 지층 밑에 왜 소금이 엄청나게 나오느냐? 아, 오래 있어서 그런 그런데 거구나. 그게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금은 전부 다그 옛날 암령 그렇게 됐어요. 그 진짜 신기해요. 그냥 산 속인데 산 속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소금 광산을 캐서 했더라고. 그 짧게 우와, 이야기할게요. 신기하다. 그래서 뭐냐 하면 유럽은 기본적으로 그 신생대 중반까지도 그 바다가 많았고 그 사이에 섬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네. 서서히 이제 그 육지화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우랄 산맥 부딪힌 거예요.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된 거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아시아는 5개가 붙었는데 유럽은 뒤늦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와서. 떠오르면서 그렇죠. 합체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전체 지구- 놀라운 게 인도 쪼매는 대륙이잖아요. 인도는 아프리카 요 보면 마다가스카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마다가스카르가 대략 1억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분리됐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분리됐는데 올라가다가 인도 대륙은 계속하고 엄마랑 아들이 헤어졌네. 네, 마다가스카르는 그냥 자기 그 아프리카 부분에 남게 된 거예요. 엄마는 저희 쪽으로 온 거네요. 그럼 인도는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 신기하네요. 자, 아시아 대륙이 형성됐죠. 인도판이 갖다 붙었죠. 네. 아시아판도 대륙판이잖아요. 인도판도 대륙판이잖아요. 해양판이잖아요. 그러네. 해양판 같은 무거워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올라온 거예요? 둘 다 올라가는데 살짝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슬라이딩 하게 된 거예요. 우와. 아시아 대륙 밑으로 인도판이 슬라이딩을 얼마 해 들어갔냐면 지금 그 2,600km로 슬라이딩 해 갔습니다. 오, 무서워요. 그럼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가 특별히 높구나. 예. 그러면서 파미르 고원이 생기고 4,000m 탐이 생기고 예. 파미르 고원에서 히말라야 높아지죠. 그러면 인도양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긴 게 몬순 기후입니다. 아. 이런 모든 뿌리도 사실은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해양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저 밑에 가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화산이 생기는데 이렇게 슬라이딩에 들어가니까 아시아 대륙 안에는 화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해됐나요? 왜 그러냐면 녹지 않으니까요. 화산은 없는 대신 이렇게 가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 아시아 대륙. 그렇죠. 밀리니까. 아시아 대륙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시아 대륙 내에는 지진은 많습니다. 수천 지방. 수천. 오, 아, 대지진. 그러네. 대지진. 따져보니까 맞아요. 그래. 왜냐면 이 위치상 봤었을 때 네. 히말라야 있고 여기 이제 티베트 그렇죠. 있고 중국 내륙에 스촨. 그러니까 그렇죠. 사천성일 때 나오거든. 네. 그래서 사천성에 그렇죠. 그렇게 지진이 한 번만 나면 예, 그게 크게 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파미르 고원이 4,000m쯤 되고 야, 엄청 히말라야가 높죠. 8,000m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받는다는 말은 와. 뭐냐면 아시아 대륙 끝자락이 스트레스 받으면 쪼개질 수가 있겠죠. 네. 아시아 대륙 끝자락이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생겨- 그래서- 대륙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예, 대륙에 균열이 생겨 물이 들어와서 어. 그게 우리 동해입니다. 아, 그게 바깥쪽이 스트레스 그렇죠. 받는 거예요? 일본 열도가 아시아 끝자락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연결돼 그렇죠. 있었고.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 있어. 바로 아시아 대륙 끝자락이 갈라지면서 물이 들어오면 동해돼요. 그럼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요 위치가 우리나라에 어디냐면 포항, 영일만입니다. 그 포항에서 지진 나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건가? 뭐 조금 갈린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요 자리에 저도 답사 갔다 왔는데 구룡포에 가면 오, 알죠. 구룡소란 알죠. 지역이 알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구룡소가 지금 동해 바다가 생긴 탯줄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륙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인도판이 들어가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북중국 지계고 여기 남중국 지계예요. 그래서 이 두 땅덩어리가 그 네, 합쳐졌다. 합쳐졌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 지계도 두 개로 봐야 돼요. 양쯔 지계하고 카타이시아 지계가 대략 800년 전에 결합을 해요. 요 결합하는 요쪽이 뭐냐 하면 남후아 열곡이라 그래요. 열곡이 뭐예요? 이게 쪼개지고 조금 낮은 지대예요. 네, 남후아 지역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강주 언저리하고 연결이 돼요. 아, 무등산 쪽으로 오네. 무등산 쪽으로. 그리고 이걸 하나의 벡터처럼 되기 때문에 이걸 옛날부터 옥천 지향사라 그랬고 네네. 그걸 이제 또 세분화해갖고 이쪽에 충청분지, 태백분지로 나눴고 네. 이렇게 나눈 데는 한국지질학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고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네. 수십 년에 걸친 논쟁들이 있었고 그 후에 서서히 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경상남북도는 어디냐면 카타이시아 지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도 우리나라를 백날 파고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전체 덩어리에서 알아야 되고 중국 전체 알아보더니 이 중국, 남중국, 북중국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알아야 되니까 곤도 하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구조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바다하고 네.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만 알면 나머지 다 설명이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거 윌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윌슨 사이클입니다. 윌슨 사이클. 예, 판구주의 어떤 변화 과정을 그렇죠. 이 전체 이 순환이 거의 한 5억 년 걸립니다. 대륙이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초대륙이 분열되고 그래서 지구 역사 거의 한 20억 년 사이에 초대륙이 한 3번 정도 만들어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가까운 5억 년 전부터 모아져 갖고 그 고생된 말에 형성된 판게아 초대륙,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노디니아 초대륙, 그 위에 올라가면 콜롬비아 초대륙, 이런 것들이 전체 모였다가 분열되고 전체 모였다 분열되는 이 사이클이 한 5억 년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판게아가 분열된 게 중생대, 신생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크레이톤이라 그래요. 네. 이 대륙판이 있다면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 이 대륙판은 밑에 있는 마그마는 액체지만은 대륙판은 나무 판때기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영향을 그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판에다가 밑에다가 토치를 가하면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닙니까? 뜨거워지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겠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생긴 이게 열곡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형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예. 이걸 가변이라 그래요. 요렇게 된 요 가변 형태로 된 게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그 빅토리아 호수 있고 하는 그 땅이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책 보면 빅토리아 그렇죠.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쪼개진 요 가변 지구대 요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게 홍해가 되는 겁니다. 홍해는 신생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홍해다. 그렇죠. 적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면 양쪽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공간이 넓어진다. 그렇죠. 계속 마그마 생성되니까 두 대륙이 멀어지는 거죠. 대서양 그렇죠. 여기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되고 태평양은 늙은 바다입니다. 늙은 바다. 네, 태평양 전체 수명이 8억 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6억 년 단계로 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연기 접어들고 있어요. 노연기 접어든다는 그런 바닷물이 줄어들어요. 바다 면적이. 태평양은 벌써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아직도 큰 바다인데. 가장 큰데. 대서양은 대략 1억 2천만 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젊네요. 훨씬 좀. 한 6, 7억 년 차이 그럼요. 나네요. 예, 태평양은 점점 줄어드니까 네네네.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에서 태평양 주변으로 네, 환태평양 화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중해 곧 사라진다는 말이 일부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태평양의 끝 단계가 지금 지중해 형태입니다. 많이 섭입돼 들어간 겁니다. 네. 섭입돼 많이 들어가니까 알프스 산맥이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바다로 보면 뭐 서해도 뭐 작은 바다 아니죠. 서해나 이렇게 동해 보면 그때 이렇게 약간 구석에 발에만 이렇게 있듯이 큰 태평양의 범주에서 보면 지중해는 그런 작은 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중해는 조금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브롤터 해부 아시죠? 알죠. 그러면 이게 대서양 같은 거 지브롤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브롤터가 신생대 들어와서 열렸다 닫혔다를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었다 떨어졌다. 네.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해협이잖아요. 모로코랑 스페인이 붙었다 떨어졌다 된 그렇지. 거예요? 지브롤터가 딱 닫아지면 호수가 호수가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정발해요. 자 그러면 증발해요? 야 지중해가 아예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지중해가 다 마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이면 됩니다. 1000년밖에 안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실망인데? 좀 자, 지중해가 거의 깊은 데는 3,000m 이렇게 되잖아요. 지중해가 다 마르면 소금청이 얼마나 생겼냐 하면 70m 정도 소금청이 생깁니다. 어깨가. 그러면 이게 열렸다 닫혔다 지중해가 바짝 마른 현상이 한 40회 정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70m 소금청이 생기면 40 곱하기 70 하면 47, 28, 2,800m잖아요. 네. 대략 3km 정도의 암염청이 생겼다는 거야. 그걸 드릴링 해봤더니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실증이 됐군요. 네, 다 실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럽에 소금 많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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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석회암이 나온다. 석회암 광산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하고 그 옛날에 바다 밑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유럽 쪽에 석회암 많다. 석회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네. 하고 늦게 그래서 석회암이 많은 거구나. 우리 쪽 별로 없고. 석회암 나왔다는 건 옛날에 바다 밑이었다. 이렇게 바다 생각하면 돼요. 밑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야기는 사실 요거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강물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굳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그마가 굳어서 된 이걸 이제 화성암이라 그래요. 화성암이 그 분해돼 갖고 퇴적된 걸 퇴적암이라 그래요. 퇴적암이 압력을 받아서 된 걸 변성암이라 그래요. 그럼 모든 뿌리는 마그마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지구 속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외핵까지 내려갑니다. 네네. 그럼 외핵은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로 된 이쪽에 철하고 니켈이 있는데 이 철입자하고 니켈이 회전을 하잖아요. 액체니까요. 그쵸, 지구 자전하니까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어떤 행성이 자기장이 있다면 반드시 코어에 핵이 용융 상태로 금속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액체 상태로 떨어지면 이게 고무풍선처럼 돼 있는데 뭐 묵직한 게 늘어오면 이쪽에 눌리면 반대쪽에 융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융기된 이걸 슈퍼플룸이라고 그래요. 이 융기된 슈퍼플룸이 쭉 올라와갖고 지각을 탁 하면 지각이 쪼개지겠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대륙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대륙이 이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곤도와나가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분열된 게 슈퍼플룸이 올랐다. 1억 2천만 년 전에.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플룸에 관한 이론하고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이동하는 판구조로 이론이 결합을 한 것이 지금 지구과학의 가장 큰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요거는 학문의 틀이 만들어진. 틀이 만들어진 거죠. 엄밀한 과학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 그 과정에서 이제 광물이 다 나왔잖아. 마그마가 이제 굳어지는 성분별로 광물이 네. 자 감남암, 휘석, 그 다음에 장석, 흑운모, 백운모, 그 다음에 석영 이런 그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것들이 결합하면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석이 돼도 그걸 또 다르게 인수분해를 하면 저는 나마칼카라 그러는데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요 네 가지. 네. 광물을 만드는 주기율표는 한 7가지 말면 돼요. 나마칼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거밖에 없어요. 광물학을 펼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오. 요거하고 산소하고 결혼하는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광물학 것. 그거밖에 없어요. 조합하는 방식도 너무 간단해요. 조합하기 전에는 전기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금속이니까 금속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음이온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으로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광물이 돼요. 그래서 광물이 됐기 때문에 광물은 쪼개져요. 결합을 했기 때문에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속은 잘 안 쪼개지잖아요. 네. 그렇죠. 금속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광물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쪼개져요. 왜냐하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성격이 성질이 다른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온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이온 결합했는 것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나트륨 플러스 이온하고 염소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했죠. 네. 자, 철부터 먼저 할게요. 철은 중요합니다. 철은 이가도 있고 산가도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럼 산소 이가하고 철 이가 결합하면 FeO요.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 FeO가 청자의 푸른색의 비밀입니다. 비색. 비색. 바로 비색이 FeO에서 오는 겁니다. 주로. 아 그래요? 네. FE. 이제 이해됐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경험으로 이제 안 게 그때 원리는 몰랐고. 그때는 이런 걸 없었으니까. 원리 없었으니까. 먼저 청자를 그 색깔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여기 성분을 봐야 돼요. 응용은 수십 가지 할 수 있어요. 응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 응용으로. 저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결혼식 다시. 철이 산가 같으면 어떻게 돼? 조금 어렸어요. 산소는 이가니까요. 복잡해진다. 산소가 마이너스이고 철이 플러스 3이면 네. 6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6을 같으면 산소가 3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철은 3이니까 6을 만들면 2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철 2개, 산소 3개. 결합하면 Fe2O3. 그게 바로 산화철입니다. 성분의 구성비가 바뀌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금속 중에 6개 산소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네. 그럼 6개 결혼식을 다 일일이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결합할 때는 마그네슘 하나, 산소 하나가 1대1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네. 마그네슘 플러스 2고 산소는 마이너스니까 1대1로 하면 제로가 돼요. 광물이 되면 전기는 반드시 제로가 돼야 돼요. 요만한 광물에도 전기를 띄면 감는 데가 다 죽어요. 안정적인 단위가 만들어지려면 더해서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전하가 중화가 되는데 조금 간단하죠. 자,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고 플러스인데 종류가 칼륨은 플러스 1이요. 그럼 산소 마이너스니까 칼륨 2개 와야 되죠. K2O. 칼슘은 플러스 2죠. 산소는 마이너스 1대1 CaO.
선생님,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도 그 수학이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1대1, 2대1. 중학교 수학. 됐죠. 고고당 플러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아닌데 네. 광물을 만드는데 아주 주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있어요? 있어요. 나마, 칼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알루미늄 6개죠. 6개. 네. 그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하고 산소가 결혼식이죠. 산소는 마이너스이고 실리콘은 플러스 4입니다. 아오. 좀 더 복잡하네. 중성을 만들려 하면 산소가 몇 개 와야 돼요? 2개. 2개. 실리콘은 1개. 그러네. 붙여보세요. SiO 투. 굿. 그걸 유리라 그러고, 그걸 모래라 그러고, 어. 수정이라 그러고, 흑요석이라 그러고, 멘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를 기억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게요. 우리가 늘 학교에서 볼 때 그냥 다 일일이 외우니까. 외우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SiO2를 보세요. 휘석에도 SiO2 들어있죠. 네. 귀해석에도 SiO2 들어있죠. 투이석에도 SiO2 들어있죠. 병주석에도 SiO2 들어있어요. 그러네. 거의 다 SiO2 들어있죠. 그거 맞아요, 90%다 맞아요. 들어있죠. 네. 이제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갈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Al2O3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포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맞아요. 엄청 맛있죠. 그래서 그 지구 표면에 있는 원소 그 조성비, 그 클라크 수라 그러는데 산소가 47%, 실리콘이 28%,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3등이 알루미늄이네. 3등이 알루미늄입니다. 오, 비중이 꽤 있네요. 3등 알루미늄이 8%입니다. 4등 철이 5%입니다. 저 철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알루미늄 더 많습니다. 8%, 세상에. 철이 5%. 충격적이다. 그걸 제가 뭐라면 오마이 사이언스라고 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아, 농담하신 거예요. 지금 오마이 왠지 사이언스. 진지하게 듣고 갑자기 거기서 아, 그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마이 사이언스는 이해는 됩니다. 예, 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늦게 한 거군요. 그냥 그렇죠. 활용하는 게.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이게 Al2O3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로 분리하기 때문에 큰 발전소가 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입니다. 요 네 개는 나트륨 실망인데요. 저 알루미늄보다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나트륨 하려다가 왠지 눈치상 가만히 있었는데 알루미늄이야. 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각각 3% 정도입니다. 그럼 그래도 상당히 많긴 많은 많네. 거죠. 그럼 3, 4가 10이 되죠. 그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광물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일종의 그게 일종의 이 세계의 변주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적당히 잘하시네요. 자, 7개 원소, 그중에 6개는 금속이고 실리콘하고 그다음에 산소하고 결혼한 결혼식의 결과를 광물이라 해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광물학이 잡다한 학물이 아니고 인수분해가로 바뀌어요. 광물의 분자식을 써나보면 그중에 SiO2, Al2O3, FeO, MgO, CaO, Na2O 예, 그걸로 다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어려운 이렇게 거예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우리도 일반인들도 1시간이면 다 이해하고 하루만 훈련하면 수백 종 광물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 역사학이라는 건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다 보니까 아, 난 그동안 정말 원리를 너무 간과했구나. 약간 부끄러움과 반성도 좀 들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를 보면서 역사 얘기하면 훨씬 더 흥미롭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저도 맨날 생각 없이 그냥 무등산 가고 운주사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언제 만들어졌구나. 그렇죠. 무등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안산한 마을 무대예요. 무등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안산한 마을 무대예요. 그거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안산함은 중성암이고 그 SiO2가 52%에서 63%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걸 안산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SiO2로 갖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만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게요. 다음 주까지 네. 무등산 가서 또 지질 공부를. 보고서 써서 제출해야 알았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 드리겠어요. 자, 그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고지식을 계속 높여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tely I'm confirming, trying to rob myself of something. You just trying to get over that life is not